여러분 반갑습니다. 12주 1차 시 사회복지 조사론 강의입니다. 측정의 이해 부분에서 학습할 것은 측정의 개념, 측정의 수준, 척도의 개념, 척도의 유형, 표준화된 척도 등이 있겠고요. 우리가 앞서 4주차에서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조사에서는 특히 중요한 개념이 측정입니다. 메저먼트라고도 하고요. 이 측정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사회복지 현상을 좀 더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치화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이 측정은 수치, 이렇게 얼마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저 신뢰도를 얻고 타당도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측정의 기초를 또 탄탄히 다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12주 1차 시 수업을 마친 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수 있는 능력은 먼저 1. 네, 측정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에서는 특히 측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측정의 기본 정의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양적 연구에 동참하게 되시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측정의 수준 및 구분 설명인데요. 이 측정에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러한 차이점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각 수준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실제 어떤 예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공부했다 하면 일단 척도 빼놓고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자기 것이 되어서 설명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척도 개념 및 척도화 유형 파악인데요. 척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여기 척도에는 보통 리커트, 5점 척도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서스턴 척도, 거트만 척도 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척도와 유형을 구별하고 이미 표준화된 척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네 번째 표준화된 척도인데요. 표준화된 척도의 필요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척도를 새로 개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표준화된 어떤 연구에서 표준화된 척도를 쓴다면 좀 연구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네, 12주 1차 시의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이후 학습 내용은요. 역시 측정의 개념을 아는 것입니다. 측정의 정의, 사회복지조사에서의 그 측정의 역할과 필요성, 개념과 변수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학습해보고요. 두 번째는 측정의 수준인데요. 앞서 얘기 드린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런 특징과 상호 비교를 학습합니다. 특히 등간척도, 비율척도를 이 척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자, 다음 척도의 개념 및 척도와 유형인데요. 역시 척도와 의미, 척도와 과정, 리커트, 서스턴, 거트만 척도 등 대표형을 학습합니다. 표준화된 척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준화된 척도의 정의, 대표적 이해, 그 각각의 척도의 장점과 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강의 내용에서 측정의 개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면 measurement, 영어로 measure, mont는 이제 우리가 명사 정미사인데요. 그래서 측정하다, measure에 mont를 붙여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이란 사회 현상이나 특정 속성을 일정 규칙에 따라서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측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규칙을 갖고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측정의 핵심은 일단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을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문항과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 측정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금 짚고 갈 것은 우리가 개념, 컨셉인데요. 이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왜 이렇게 측정이 중요할까요? 먼저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또 비교 가능성,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고 분석이 가능해지려면 측정하는 도구, 또 측정 방법, 측정의 어떤 내용, 기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반복 검증,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했다. 그럼 그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측정 방법, 측정 도구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사소통, 연구자 간에 공통된 언어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이 측정이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죠.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언어를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 예시에는요, 소득 수준, 월평균 소득 금액, 우울감 정도, BDI 점수라고도 하고요. 서비스 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 많이 쓰고 있고요.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을 척도 점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BDI 점수, 우울감 척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BDI는 Back Depression Inventory, Depression이 우울을 말합니다. Back은 사람 이름이고요. 여기 inventory가 역시 그 measurement처럼 척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약어로 BDI입니다.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심리검사 도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아론 T. 백이라는 박사가 개발했고요. 현재 임상과 이 연구 현장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석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울감 척도를 쓸 때는 BD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연구 논문과 주제와 맞다면 이러한 척도를 이용해서 설문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측정 수준인데요. 측정 수준은 데이터의 성격과 허용되는 통계 분석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고 더 정교한 분석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명목 척도입니다. 그래서 nominal scale이라고도 하는데요. 척도라는 단어가 스케일도 있고 아까 메저먼트도 있죠. 예, 같이 쓰기도 합니다. 단순히 대상을 분류하거나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단순한 이름표 역할을 하고요. 수학적 연산, 덧셈, 뺄셈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목, 말 그대로 이름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죠.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나 간격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먼저 나와도 되고 또 남성이 1번이어도 되고 여성이 1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약속처럼 정해놓고 척도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남성이라 하겠다. 이를 여성이라고 하겠다. 혈액형은 A, B, AB, O 이렇게 혈액형 4개를 정해두겠다. 종교, 출신 지역, 직업 유형 이런 것도 명목 척도가 되죠. 그래서 종교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나요? 없죠. 예, 뭐 기독교, 불교, 뭐 무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출신 지역, 지역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데가 없죠. 직업 유형도 마찬가지죠. 뭐 의사, 간호사, 뭐 교사, 학생 뭐 이렇게 가능한 통계, 빈도, 백분위, 채빈값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예시가 가장 명목 척도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열 척도인데요. ordinal scale인데요. 우리가 서열하면 어떤 거예요? 순서나 서열, 또 순서를 정해두는 걸 말하죠. 그래서 순위는 알 수가 있지만 순위 간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서 이 간격의 의미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간격을 굳이 해석하려고 들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열 척도는 학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렇게 만족도도 어때요?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만족도도 어떤 이 순서나 서열을 두는데 그 간격에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사회 경제적 지위, 하, 중, 상, 최상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최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척도를 만드는 분이 이 기준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학력을 고졸, 대졸, 대학원졸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졸, 대학원졸. 또 대학원졸 앞에 이 대졸 앞에 준학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문학사 또는 준학사, 학사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석사, 박사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역시 순서를 정해둔다는 것입니다. 예, 가능한 통계는 중앙값, 백분위수, 순위 상관계수. 이 순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고요. 예, 중앙에 대표적인 값을 두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족도에서 보통 이 5단계를 많이 쓰는데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여기에 보통이 들어갈 경우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보통어 체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면 만족일까 매우 만족일까 이게 고민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 5단계에서 정말 애매하다 하면 보통 지수가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그 설문지에 보면 여기에 보통이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답이 없다. 보통이란 건 없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척도를 이 연구자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죠. 예.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척도를 놓고 문제집 돌리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조금 어렵다고 할 만한 등간 척도와 예, 비율 척도입니다. 여기 이제 등간 척도는 인터벌 스케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순서와 함께 측정치 간의 간격이 동일하고 의미가 있는 척도인데요. 그러나 절대 0점. 이것이 없기 때문에 0이 해당 속성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0이라고 해서 부재, 제로, 완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제로를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비율, 비교가 불가능하다. 즉, A는 B의 2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 보세요. 섭씨와 하씨가 있다. 그러면 영도는 온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온도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영도라는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IQ 점수 어때요? IQ에서 0이라는 지능 없습니다. 0, 1, 두 자릿수는 있을 수 있죠. 한 자릿수라도 한 자릿수 사람한테는 없죠. 예, 일단 IQ의 0은 지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연도, 시험 점수, 시험 점수 0점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자 연도는 0000년, 네, 없죠. 예, 가능한 통계에서 평균, 표준 편차, 상관계수, t 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간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순서와 함께 측정치 간의 간격이 동일하고 의미가 있다. 의미. 섭씨, 화씨, 그리고 영하, 영상, 온도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요. 절대 0점은 없다. 예, 비율 척도인데요. 이것도 좀 어렵게 느끼신 분 많아요. 레시오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절대 0점이 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0은 해당 속성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며 비율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A는 B의 2배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보실까요? 0세는 있죠. 0세. 태어났죠. 태어남을 의미한다. 태어나서 우리 1세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0세인 나라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때요? 윤 대통령 때 이제 나이를 우리가 만으로 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해가 지나야 1세가 되는 거죠. 그 시점부터는. 그래서 0세. 일단 태어났다. 세를 붙였다는 건 태어났다. 소득, 영원. 있죠. 영원. 소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네, 통장에 0 찍힐 수 있죠. 영원. 예, 키, 몸무게, 서비스 이용횟수 절대 0점 있죠. 제로. 몸무게는 좀 그렇죠. 예, 몸무게 0 있나요? 키 0? 예, 이렇게 굳이 0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서비스 이용횟수는 가능하겠네. 얘는 조금 고려해 봐야겠어요. 가능한 통계, 모든 통계가 다 분석 가능하다. 기하평균, 변동계수 이렇게 되어 있죠. 강생이가 몸무게인데 이게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어때요? 예, 연체동물 0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지렁이 무게를 재나요? 개미 0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측정 수준은 명목, 서열, 등감, 비율 이 순서로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높은 수준의 척도는 낮은 수준의 척도 분석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높은 수준의 척도를 측정한 것이 연구 분석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분석할 때는 보통 이 앞에 말씀드린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방금 보신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동시에 다 쓰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냐에 따라서는 다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할 만한 척도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치하는 건 일단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목 척도나 이 서열 척도는 수치화하기보다는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저기 순서나 서열, 이것도 수치화한다기보다는 어때요? 서열이죠, 서열.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기에는.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네, 척도 스케일이란 또 보시죠. 척도. 척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도나 수준을 나타내는 일련의 문항, 항목들의 집합이다. 항목. 예, 단일 문항이 아닌 여러 문항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다각도로 측정한다. 그래서 아까 명목 척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성 1, 여성 2 이렇게 명목 이름 붙여놓고 시작하고요. 또 앞서 우리가 명목 다음에 서열 척도를 떼요. 서열은 학력, 수준, 네,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되겠죠. 예를 척도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경험적 형태로 변한다. 우울 같은 게 추상적이죠. 어느 정도 우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측정 가능한 경험적 형태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척도가 필요하죠. 즉 개념이 어때요? 개념에 원래 수치를 부여하기가 참 어렵죠. 수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우울 정도를 나타낼 때 매우 우울, 보통 약간 우울 없음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때요? 이 우울이라는 데 수치를 방금 우리가 부여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우울 5점, 우울 없음 1점 이렇게 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척도 유형 많이 쓰는 게 이 리커트 족도입니다. 보통 5점으로 나타내긴 하는데요. 질문에 따라서는 7단계 가기도 합니다. 보통 5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진수문에서 동의하는 정도를 그건 본인이 이제 응답 방식을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리커트 족도예요.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개발이 또 쉬워요. 그래서 나는 이 서비스에 만족한다. 그럼 5단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서스턴 척도 보실까요? 전문가 집단이 각 문항의 척도값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연구하시는 분은 초보이실 경우에는 서스턴 척도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서로 값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 리커트 척도처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리고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서는 서스턴 척도를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거트만 척도인데요. 거트만은 문항들이 누적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려운 문항에 응답을 하면 쉬운 문항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차원을 측정할 때 유용하는데요. 이것도 리커트에 비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이차 척도 양극단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제시하고요. 그 사이에 응답자가 위치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양극단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정치의 양극단처럼 예, 정확하게 어느 쪽 OX가 결정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요. 그 사이에 응답자가 위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했는데 양극단에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답을 하시는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분들도 이 정확한 양극단의 어느 한 단 쪽에 서게 될 수 있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화된 척도입니다. 말 그대로 표준화는 스탠다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5점 리커트 척도와 같은 것인데요. 표준화된 척도 다시 한번 보시죠. 표준화 척도는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된 척도.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새로 척도를 개발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 설명드린 BDI, 100개,
우울척도이죠. 다음 이제 로센버그의 자존 중간 척도, GAF 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 KWAIS 한국版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있고요. 표준화된 척도의 필요성과 장점입니다. 연구자의 주관 개입이 최소화되죠. 그래서 개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다 편향을 줄여놓은 척도죠. 다른 연구자 비교할 수 있죠. 동일한 척도를 쓰니까 어때요? 국내외 연구들과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가 아주 쉽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죠. 이미 척도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척도를 개발할 필요는 없죠. 신뢰성이 확보돼 있죠. 왜냐? 이미 검증돼 있기 때문이죠. 다음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척도가 연구 대상 집단과 맥락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나 대상 집단 특성에 따라서는 어때요? 적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리커트 5점 척도를 쓰고 싶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척도가 가장 자신의 연구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쉽다고 무조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인데요. 자, 1번. 사회복지 조사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숫자나 기호로 부여하는 체계적인 과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측정입니다. 측정은 사회 현상이나 특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나 기호로 표현해서 체계적인 과정을 가지는 것이죠. 문제 2번입니다. 성별, 남성, 여성처럼 단순히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서 숫자나 기호를 분류하는 척도는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가요? 이렇게 남성, 여성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명목 척도입니다. 성별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분류 기능만 하며 숫자나 이름표 역할에 불과한 어떤 명목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문제 3번입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영도가 절대적인 온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10도와 20도의 차이가 20도와 30도의 차이와 동일할 때 이는 어떤 척도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등간 척도가 되겠습니다. 등간 척도는 측정치 간의 간격이 동일하지만 절대 0점이 완전한 이 0의 속성이 완전한 부재다라고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온도가 예를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기하는 본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처럼 순서를 나타내지만 각 범주 간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은 척도. 예, 무엇일까요? 네, 2번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열 척도는 순서를 나타내지만 각 범주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 간격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보아지겠습니다. 네, 8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소득 수준을 측정할 때 영어는 소득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 100만 원은 50만 원을 정확히 2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어떤 척도에 해당할까? 맞습니다. 바로 4번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0이 속성을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 6번 특정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처럼 등의 정도를 단계별로 응답하게 하는 척도와 기법. 예, 또 조금 더 힌트를 드린 거죠. 가장 많이 쓰는 5점 척도 바로 리커트 척도. 물론 7점 척도도 있긴 합니다. 문제 7번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다른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는 척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미 검증 가능하죠. 예, 표준화된 척도. 대표적인 바로 이 리커트 척도가 있었습니다. 문제 8번 사회복지조사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즉 개념의 측정 방법을 부여하는 과정 무엇이라고 하는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하려면 개념의 조작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번까지 다 풀어보셨고요. 학습 정리 다시 한번 해본다면요. 예, 측정의 개념 우리가 보았습니다. 측정은 사회복지조사의 핵심 과정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나 기호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측정의 수준이었죠. 측정 수준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순으로 높아진다 말씀드렸고요. 척도 유형에는 척도한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고 대표적인 척도
유형으로 리커트 척도 말씀드렸고요. 표준화된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이미 검증된 척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BDI 우울감 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단어가 자주 들린다 하는 단어 어때요? 중요한 단어를 알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참고 문헌이 되겠고요. 다음 차시 예고를 드리자면 12주 2차 시에는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당도, 신뢰도. 그래서 이 타당도와 신뢰도는 지금 배우신 측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12주 2차 시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복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차시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